기조적으로는 내년도에는 최소한 1회 이상의 금리 인하가 점쳐지는 것은 뭐 사실이지 않나. 24년도의 반도체는 실적보다는 모멘텀으로 밀어붙일 것 같고, 배터리가 올해 상반기에 보여줬던 실적 앞서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흐름 자체는 다시 내년부터는 실적을 확인하면서 가는데,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연착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24년도에 조금 자신 있게 봐야 될 섹터는 자, 일단 그 12월 FOMC 이게 이제 다가왔단 말이에요. 네. 이거 끝나고 나서 파월이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좀 변동성이 커질 것 같은데, 일단 대부분은 좀 매파 발언이 나오지 않겠냐가 많은 것 같아요, 예상이. 파월은 끝까지 매파를 고수해야 됩니다. 고해서 된 게 아니라 그 포지션이 그래요. 이게 미국이 왜 그러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역대급으로 빠른 속도로 9번의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무려 0.25%짜리를 5.25, 5.5까지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22년도부터 QT를 단행을 해왔습니다. 양적 긴축이죠.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 학자 입장에서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자체가 실제적으로 2% 중반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12월 달 FOMC에서 연준의 파월은 거의 아마 현재 올해 23년도 내내 보여준, 아직 물가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긴장이 끌어놓기에는 아직 좀 남아있다 그럴 거고, 여전히 고물가를 경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라는 대로 뭐 쉽게 지금 요 미래에셋 증권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이미 내년도 3월이든 6월이든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습니다만은 파월의 입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은 조금 낮고, 대신 우리가 약간 파월의 입 외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점도표잖아요. 근데 역권련은 점도표가 다른 8명의 이제 점도표는 18개의 점이 찍히는데, 의견권을 갖고 있는, 8명이 9명이야. 그분들의 생각보다 조금 더 발언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뭐냐면,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점도표에 19개 중에서 18개의 점 분포도가 5% 밑에 찍혀 있다 하더라도, 파월이 만약에 파월이 해버리면 시장은 거의 불확실성을 해소 정도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추세적으로는 내년에 금리가 내릴 수밖에 없다는 기조는 잡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증시 어쨌든 좀 올라왔으니까 네. 이 상승하는 분위기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 또 변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FOMC를 걱정하는 건데, 그 외에 변수가 있다면 또 있을까요? 정치죠. 자, 1월 달에 대만 정치가 하나 있고요. 대만하고 우리나라가 4월이고요. 미국이 11월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방산주도 약간의 그 폴란드 이슈가 조금 부담이 됐지 않습니까? 네. 폴란드 아마 8년 만에 기존 정권이 다시 재집권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집권하면서 했던 게, 우리가 지금 밖으로 돈을 쓰기보다는 뭐 안쪽으로 뭐 조인하다 보니까 국내 방산 관련주 주가가 조금 흔들린 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아직 우리가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볼 건 아니고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정치란 건 뭐냐 하면 1월 달 같은 경우는 대만의 이 선거죠. 예, 그 관련 이슈는 또 중국과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좀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 우리가 정상회담에서도 항상 제일 예민한 게 바로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간섭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자체가 이제 미국의 불편한 시기라든지 또 그런 게 좀 생길 수가, 그게 1월달 연초에 있을 불확실성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료를 한번 좀 보실까요? 이게 이제 이런 미래에셋의 전망인데, 물론 이제 전망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밑에 노란색 글자가 9월달 이후입니다. 네. 9월달까지만 해도 내년도에 5% 밑으로 내려가는 게 9월달 요 정도 있어요. 9월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9월달만 했어도 노란색이 5%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5% 하얀 점선이 있거든, 초록색. 아이고, 오늘 종목이 많이 하라겠나. 파란색인데 초록색이라 그러네. 우리 양본 선생님이 오늘 충격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어? 예, 진정하고. 네. 자, 근데 이제 지금 12월 현재를 놓고 보면 내년도 금리 전망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점으로 보면 이제 제가 감이 안 잡히시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보다 100bp가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내년 12월 달에. 100bp면
25로 말하면은 25bp를 4번 내리는 거고 50bp로 말하면은 50을 2번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올릴 때는 50bp로 자이언트 스텝을 하지만 내릴 때는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 낮아요. 거의 저는 0%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너무 낙관적인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관심은 5%란 금리 자체가 언제 내릴까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은데 제가 CME 패드워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6월 달에 중론이 조금 몰리는 모습입니다. 6월 달에 좀 모습이 되면서 상반기까지는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 있을 수가 있는 거가 지금의 이제 시장 흐름이고 지금 오른쪽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미국 정시 이야기인데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빅스 지수라는 게 뭐냐 하면 공포 지수거든요. 빅스가 내려간다는 말은 나스닥, S&P나 다우 지수가 신고가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S&P도 이제 5천선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이고 이 오른쪽이 뭐냐 하면 채권의 변동성입니다. 채권 가격의 변동성도 보홀이 좁혀지고 있다는 거 자체 제가 네오박스에 해놨는 건데 미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시기의 문제일 뿐 내년도에 금리를 인하하는 데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2월 FOMC 회의에서 사실 공식적인 루트는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올 것 같지만은 기조적으로는 내년도에는 최소한 1회 이상의 금리 인하가 점쳐지는 것은 뭐 사실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 바탕으로 네. 지금 이제 앞으로의 증시 내년도 상반기 어떻게 될 것이냐, 올 연말 산타랠리 뭐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계속 주식을 지금 적극적으로 들고 갈 만한 구간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장은 이제 올해도 가만히 놓고 보면 올해 증시가 결과론적으로는 작년 대비해서 좀 오른 것 같은데 네. 상반기와 하반기의 그 생계를 생각해 보면 상반기는 초성장주의 집중적인 상승세였고요. 우리가 한번 올해 뭐 또 갑자기 가니까 이게 왜냐면 한번 리뷰를 해보죠. 그러면 상반기 한 4, 5월 달에 가장 핫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였습니다. 5월 달 전후에. 그때가 이제 실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전기차 이제 북미 쪽에 강화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7월 달부터 시장이 조금 결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 배터리의 상당한 쏠림 자체가 나온 이후부터 시장은 반도체 쪽으로 압도적으로 돌아갔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반도체와 배터리의 조금 차이점과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차이점은 뭐냐면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전방 수요에 대한,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올라가는 거는 공급에 이제 쉽게 말해서 공급단 이슈로 올라간 거거든요. 공급단 이슈란 건 뭐냐 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감산함 운영해가지고 메모리 가격의 바닥이 나온 거고 여기에 새롭게 만들어진 거는 수요단인데 수요단은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정말 뭐 우리가 말할 때 AI가 한다 하더라도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지을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일단은 두 가지를 근데 그 공급단 디램이나 낸드의 가격을 내려주는 것을 감산형 효과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실적을 줄 수 있는 게 하이 부가가치 산업의 HLBM이 등장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더 이상 내려갈 건 없고 실적은 올라간다 베팅을 한 거고 대신 그 올라가는 이제 여기 플러스 알파를 놓고 보게 되면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는 또 하나의 경기 회복을 말하는 건데 금리 인하의 효과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가 USA입니다. 미국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아무래도 소비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소비재의 비중이 높으면 제일 먼저 나가는 게 IT 섹터다 보니까 반도체는 내년 24년도에도 일정 부분 이제 수요단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좀 가신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배터리는 무조건 나쁜 것이냐? 꼭 그렇게 보진 않아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다른 한편으로는 반도체보다 하반기에 조금 약했던 거는 우리가 상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 금리를 동결한 게 6월 달이었거든요. 처음으로 올해 23년도에 동결하기 전까지 가장 강했던 게 배터리였어요. 그 이유는 2차 전기차라는 것 자체는 금리와 별개의 이슈라고 시장에서 베팅을 한 겁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기 때문에 무조건 전기차를 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시장은 약간의 속도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 24년도에 전기차를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 하면 상반기까지는 LG가 얼티엄 셀즈, 뭐 SDI가 스텔란티스, 뭐 SK가 포드랑 조인트 배치의 모멘텀으로 공장을 짓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 하반기부터 이게 사실 근데 12월 달부터 일부 무역 데이터에서 잡히는 자료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 수출 데이터라든지 정설 데이터 이렇게 이제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24년도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다른데 어느 정도 다시 실적을 확인하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24년도의 반도체는 실적 확인보다는 실적 확인할 때는 아마 중하반기가 될 거고 상반기는 실적보다는 모멘텀으로 밀어붙일 것 같고 배터리가 올해 상반기에 보여줬던 실적 앞서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흐름 자체는 다시 내년부터는 실적을 확인하면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게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거에 제일 노이즈가 제일 큰 거는 셀입니다. 배터리 셀. 그러니까 SDI, 엔솔, 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 회복이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늦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먼저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양극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긴 그 LG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좀 종목 분석하느라 좀 데이터들을 좀 봤더니 일단 나오는 그 시각들이 그 내년 상반기가 좀 안 좋을 것으로 그 실적이 네. 컨센서스가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 올라간 우리가 주가는 좀 선반영 된다고 하니까 뭐 한 4월 이후 상승하는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이게 좀 땡겨와서 봄서부터 일찍 좀 올라갈까 아니면 그 무렵에 올라갈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GM이나 포드에서 포드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도 생산 장치를 감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들이 얼마짜리냐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같은 큰 비싼 차거든요. 네. 거의 미화 뭐 6만 달러 이상짜리. 근데 지금 LG엔솔이나 SDI나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들어갈 건 대부분 하이니켈이잖아요. 우리는 비싼 겁니다. 비싼 거기 때문에 초반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에서 23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전기차 팔린 게 테슬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잠깐 파리에서 말씀드렸는데 폭스바겐이에요. 근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우디 이트론 같이 1억 대가 넘는 전기차는 실제적으로 현재는 숫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실제적으로 24년도 지금 하반기부터 내년부터 중저가 라인업을 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중저가 라인업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뭐 기아에서 나오는 지금 뭐 니로나 이 정도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5만 달러 전후의 자동차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들어갔을 때 그거가 내년도 한 하반기부터 잡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우리가 시장을 볼 때 LG엔솔이나 뭐 이런 스텔란티스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 얼티엄스 LG에 묶여 있다 보니까 조금 더딘 것이지 그 더 이상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를 바라볼 때 포드의 라이트닝 그 비싼 전기차 말고 GM도 마찬가지예요. GM도 실제로 기존의 GM이 쉐보레잖아요. 예. 갑자기 제가 그 보급 그런 것 같아. 예. 쉐보레. 그런 거부터 깔리는 그림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순서적인 측면에서는 양극재가 먼저 바닥을 잡고 이후부터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결이 달라요. 22년도, 23년도는 우리는 주식을 볼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의 바로 밑에였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말하면 하이닉스 올라가면 반도체 사고 그런 거 비슷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진행될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오히려 소재 쪽에서 먼저 자리를 잡을 확률이 되게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소재 따는 결국 이제 리튬 니켈 가격이 얼마나 안정화되느냐 요거에 또 달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그래도 그 리튬 가격은 이제 좀 안정화가 이렇게 평평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리튬도 거의 우리나라도 거의 원자재 히토리가 거의 90% 정도 이상이 다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튬 현물보다 이제 선물이 이제 원자재 시장이 현물 시장과 조금 다른 게 외도도 현상이 진짜 심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현물을 이게 들다 놨다 하거든요. 우리가 보는 유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중국 강저우 선물 거래소에서 움직이는 탄산 리튬의 가격인데 물론 이게 자체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언제까지 내려갈지는 몰라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이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가는 속도 자체는 둔해지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에서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에코프로도 보면 NCA 쪽이잖아요. 단결적인 양극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알루미늄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고부가치 하이니켈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 놓고 보면 더 이상 이제 니켈에 대한 그 함유량을 조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탄산 리튬의 가격에 따라서 제품 스프레드가 좁아지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붙어 있다고 보는 거고
그 관점으로 본다면 국내 배터리, 사실 국내 배터리가 뭐 ESS 한다 그러는데 ESS는 전체 매출의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도 그렇고 엔솔도 그렇고. 그렇죠. 그럼 ESS이 나오면 다 LFP 생각을 하시는데 당연히 LFP를 해야 되죠. 근데 ESS는 어떤 삼성이든 LG든 이런 회사에서 진행한 또 하나의 보완적인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그 보완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앞으로 이제 전방수에 대한 이야기 자체는 제가 어디에 포커스를 조금 맞추냐 하면 중소형 자동차의 보급입니다. 네, 중소형. 네. 얘기하시죠. 네. 이제 앞으로는 배터리는 P보다는 Q로 채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다들 보니까 이제 성장보다는 내실.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배터리의 그 가격, 탄산 리튬이라서 양극재 판매 가격, 그거보다는 차량 판매 대수에다 이제 Q를. 네, Q 차량 대수. 그렇지. 근데 그게 이제 대학 규모의 경제를 또 일으킬 수 네,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 다음부터 양으로 나가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래서 보게 되면 폭스바겐을 제가 한국 그림을 봤거든요. 중저가 라인 엄청나게 냅니다. 원래 폭스바겐이 2025년도에 52종의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로드맵을 발표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좀 빨라지는 게 24년도가 되게 되고, 제가 이 기아 잠깐 한번 봐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배터리 이야기만 하다 말 것 같은데 저는 자동차도 같이 봐야 되는데, 기아가 보면 이게 지금 기아 홈페이지입니다. 이거 보면 레이브 2천만 원 좀 싸죠. 물론 내수긴 합니다만은. 네. 근데 기아가 24년도 로드맵을 놓고 보면 이제 EV9 같은 경우는 보조금 못 받는 거예요. 7천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요새 말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내년도에 예상된 게 여기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 나와 있구나. 이제 EV3 같은 경우가 소형입니다. 요게 이제 내년도 24에 좀 잡혀 있고 EV6가 있는데 여기는 안 올려, 8년 차만 올려놨구나. 그래서 한 3천만 원대 EV3 같은 경우가 소형 전기차인데 요게 이제 내년 24년도 라인업이고, 이런 광명 공장 우리나라에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준중형 EV8이 들어오는데 요런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또 내년에 밑거리가 되고, 처음에 나왔던 EV6의 SUV 버전이 들어옵니다. 픽업 트럭도 이제 24년 뒤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가, 기아의 또 대표적인 차종이, 기아가 좀 돈을 많이 번 차가 있는데 스포티지라고. 스포티지. 여기 있죠. 네. 여기 잘 팔렸어요. 이 친구 하이브리드도 내년도에 양산 준비 중이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앞으로 자동차 시장은 우리나라도 폭스바겐 마찬가지로 어디를 많이 파냐 하면 미국 시장에서 들어갈 때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비싼 라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 거의 대부분이 인도입니다. 인도, 동남아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우리나라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유럽에 들어갈 때도 큰 차량 안 돼요. 현대차가 뭐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그 벤츠나 BMW한테 뭐 1억짜리 뭐 가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 말은 그렇습니다만은 유럽이 약간 또 국내에서는 인기를 받지 못했지만은 그쪽 친구들이 해치백 차가 되게 유행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 같은 경우 유럽에 들어갈 때는 실제적으로 옛날에 보면 아이오닉 말고 뭐 있었는데 해치백 i30인가 i30인가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한국 근데 사람들은 해치백 차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기 보면 해치백은 거의 없는데, 그런 관점에 놓고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에코프로 BM이 44조 원 해가지고 SDI랑 들어가는 게 현대차 유럽 시장 공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같은 경우는 현대하고 유럽하고 제 생각으로는 북미로 들어가고,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일본 차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때 인도는 또 우리보다는 이게 좀 그렇잖아요. 시장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여기는 중저가로 밀어 넣는다면 그거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땐 지금 들어갈 때는 중산, 저가는 뭐 중산 배터리를 쓴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금리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오히려 자동차도 같이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 바탕으로 우리 투자의 아이디어, 뭐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표를 다시 보게 되면 결정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미국의 소비가 좋아진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간은 걸릴 겁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이 3% 수준의 금리 초반에 하는 데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건데,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연착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24년도에 조금 자신 있게 봐야 될 섹터는 자동차입니다. 예, 자동차인데, 자동차를 말씀드리게 되면 단순하게 현대차, 기아차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뭐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기아, 현대 모비스,
현대차까지 다 같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2년도, 3년도는 코로나로 인한 특수성 때문에 현대차가 국내 관련 실적이 되게 좋았습니다만은 현대차나 기아가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탄탄한 제품 믹스 라인업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라인이 되는 거고 기아 같은 경우는 SUV에서 어느 정도 확실한 캐시카를 가져오거든요. 근데 24년도 이후부터는 조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기아의 홈페이지인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동안 기아라는 기아차의 주가가 현대차보다 조금 강했던 이유는 현대차 대비해서 여전히 국내 생산의 비중이 높습니다. 국내 생산의 비중이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놓고 보면 해외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기아가 상대적으로 돋보인 것도 있어요. 그런 관점도 있는데 24년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역시나 현대차 그룹에서는 현대가 기아보다는 북미 공장, 해외 공장을 캐파를 많이 합니다만은 기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내실적으로 이게 준중형 이 EV 차에서는 기아가 조금 더 높습니다. 네. 예, 미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비스를 잠깐 이야기 드리면 많은 투자분들이 되게 주가만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장기적 그림이에요. 네. 현대 모비스의 투자 포인트가 뭐냐 하면 전기차의 본격 개화입니다. 예, 그 관점으로 보신다 그러면 물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섹터가 뭐 어떻게 보면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게 되는데 한 1년 정도의 긴 사이클로 보신다면 그동안 답답했던 자동차주 흐름 자체가 24년도로 가면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많이 열려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 잘 감안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우리 양봉 선생님 고맙습니다.